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월요일과 수요일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경제지표 모니터링을 해드렸어요. 근데 경제지표는 분명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 증시의 과열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금과 채권 비중을 좀 늘려두셔라. 이렇게 잘 안 맞으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창피당할 각오를 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다 보니 전일 다우지수가 1861포인트나 빠지고 코스피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어쩌다 보니 맞췄는데요. 자, 바로 이전 영상들은 제가 이 영상에 맨 마지막에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꼭 보시면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우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뉴스를 보면 국제유가의 하락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연준의 경기 전망, 그리고 뭐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런 이슈들도 있죠. 자, 이렇게 명확한 하락의 이슈가 없는 건 보통은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시가 다시 또 폭락을 해서 다우지수가 18,000으로 떨어지고 코스피가 또 1,400포인트로 전 저점을 깨고 떨어질까요? 아니면 뭐 간단하게 넘어가는 조정일까요? 일단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전 저점 수준까지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을 보시고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관련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네이버 증권으로 배우는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와 해외 ETF 백과사전 이렇게 20권을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댓글에 읽고 싶은 이유와 이메일을 적어주신 분 20분을 추첨해서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는데요. 자, 일주일 동안 답장을 안 주시면 다른 분들께 기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얼른 확인하시고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벤트 상품을 계속 협찬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품이나 아니면 책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판매하시는 제품에 대한 이벤트를 해주실 대표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벤트 해주시면 제가 미친듯이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증시가 갑작스럽게 뭐 예고도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하락을 하면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하죠. 자,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급락은 정말 수도 없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말이 쉽지 실제 내 계좌를 딱 열어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두 한 번쯤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 게 있죠. 그냥 이렇게 뭐 시달리지 않고 어떤 종목이나 아니면 뭐 어떤 ETF 등을 사두고 한 2, 3년 신경 안 쓰고 가만히 묻어두기만 하면 알아서 한 2배, 3배 올라있는 그런 종목이 없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종목만 매수할 수 있으면 젊은 시절 바짝 열심히 일해서 한 40살쯤에 더 이상 일 안 하고 은퇴하는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이걸로 살아갈 텐데 하는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파이어족에 대해서 갑자기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늘 알아야 할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 파이어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이어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이어족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뭐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인가 싶은데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런 용어인데요. 이들은 30대 후반이나 아니면 40살에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20대 때 회사 생활을 시작을 하겠죠. 이때부터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실제 지금 미국에서 이 파이어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은 수입의 거의 70에서 80% 이상 뭐 거의 대부분을 저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한 작은 미니멀 라이프를 생활을 합니다. 또 여가 생활은 넷플릭스를 주로 시청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혼자가 아니라 아이디를 공유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즐기고요. 그리고 유통기간이 임박한 이 떨이 상품으로 생활비를 줄이면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는 이런 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40살 전에 10억을 모으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여생은 이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은행에 넣든 뭐 이러면서 먹고 살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사람들이 소비 좀 줄이고 저축 많이 하고 이러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 이들이 늘어나는 게 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나? 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여기 신문기사에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연준에서는 소비 감소로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면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제가 쳐드렸는데 자, 왜 그런지 제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파이어족들은 일단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둘씩 늘어나서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미국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제조업에서도 생산을 줄이게 되는데요. 일단 소비가 감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줄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신규 투자도 할 수 없고요. 당연히 직원도 더 많이 필요 없으니까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소비를 줄이고요. 소비가 줄면 또 생산이 줄어들고 이게 무한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국가 경제 전체가 악순환에 계속 빠져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자, 답은 경기 침체 또는 리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꼭 파이어족뿐만 아니라 경기가 어렵고 앞으로 어려워지겠다 싶으면 너도 나도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그게 바로 경기 침체의 시작이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번에 미국 정부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침체될까 이게 우려돼서 미국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고요. 우리나라 또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던 이런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실 미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고 미국의 경우에 미 연준까지 나서서 소비가 줄어드는 게 골칫거리다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이유는 지금 따로 있습니다. 자, 이유는 바로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의 함정은요,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시중은행으로 다시 들어온 후에 이것이 나가지 않아서 은행의 초과준비금으로 쌓이면서 돈이 돌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돈맥경화라 그러죠.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정말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시중에 국채를 매입하면서 돈을 무제한 풀었죠. 자, 그럼 중앙은행이 이렇게 찍어낸 현금이 뭐 국채를 매입하던 아니면 사람들에게 흘러가던 어쨌든 다시 은행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돈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이 되고 대출된 돈이 또 소비가 되면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은행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또 다시 대출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제 우리가 M2라고 부르는 이 통화량이라는 게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현금이 경제 여기저기로 흘러들어가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살아나는 게 이 경제가 살아나는 메커니즘이죠. 자, 그런데 이 파이어족들처럼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사람들 또는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일반 사람들도 소비를 줄이고 이 대출을 줄이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대출이 되어야 돈이 돌면서 최초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달러를 찍어냈다면 이게 대출이 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뭐 1000억 달러가 되고 이렇게 최초 찍어낸 돈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량이 팽창이 진행이 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데 이게 안 되고 중간에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대출이 안 되면 이 돈이 은행에만 머물러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내도 도저히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딱 이 유동성의 함정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연준이 돈을 얼마나 더 많이 풀어내야 경제가 살아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이 돈을 풀어내는 이 경기 부양과 함께 미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이 소비할 현금을 지급해서 적재적소에 실제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통화 및 재정 정책을 동시에 쓴 이유가 바로 이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 더 빠르게 경기를 부양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파이어족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소비가 안 되고 대출이 안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타고 들어가면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상식이 있는데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이 돈들은 어디로 들어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은행에 있는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이 계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돈을 넣어두면요,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못 해주고 갖고 있어도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과지급준비금 계정에 돈을 다 묶어두게 되는데요. 지급준비금이 뭐냐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안 되는 돈을 일정 부분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넣어두면 중앙은행이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여기라도 넣어서 이자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금리를 마이너스로 한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초과지급금의 금리를 이 마이너스로 하겠다 이겁니다. 여기다 은행들이 돈을 넣어두면 우리가 이 돈에서 보관료를 오히려 받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은 이 풀어진 현금을 이 초과지급준비금 계정에 넣지 말고 무슨 수를 쓰든 민간에 대출을 해줘라 이렇게 강제를 하는 게 바로 마이너스 금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대출이 잘 되면 유동성 함정도 탈피를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전염병으로 증시가 급락하기 전까지 그냥 묻어두기만 하면 충분히 잘 오르던 이 대표적인 투자 수단이 있죠.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그림의 미국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 그냥 미국 주식 관련 인덱스만 계속 매수했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대체 뭐 한 거지? 자, 이런 생각마저 들죠. 근데 2020년 올 초에 이 다우지수가 28,000 정도까지 있다가 뭐 뚝뚝 떨어졌는데 실제 이 3월과 4월에 우리들은 진짜 엄청난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반등했으니까 생각이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진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미국 주식에 그냥 묻어둔다고 돈 버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 IT주들이 대거 포진한 이 나스닥 지수가 있는데요. 지나간 차트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IT주들만 사두거나 관련된 ETF 사두거나 아니면 뭐 나스닥만 분할 매수했어도 정말 큰 돈을 벌었을 텐데 나는 도대체 뭘 한 건가? 자, 이런 또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가서 2001년을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2001년 IT 버블의 이 열풍 속에서 거의 최고점 구간에 역시나 뭐 그냥 묻어두면 언젠가는 계속 오르겠지 하고 2001년에 나스닥 인덱스 지수를 매수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급락 후에 원금까지 올라오는 게 바로 2015년이었죠. 15년이나 원금 회복까지 걸리게 됩니다. 근데 당시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 15년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었더라도 거의 2배는 더 벌었을 텐데 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자 이렇게 고생을 할 수 있구나. 자, 이 주식시장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스닥 차트를 또 보세요. 지금도 역시나 이 IT주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2001년과 같은 IT 버블의 고점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죠. 그럼 우리 같은 그냥 이런 개미 투자자들, 그러니까 직장이 있고요. 또 생업에 종사하고 가정생활 때문에 바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묻어두기만 하고 그러면 잘 오르는 이런 투자 수단은 없는 걸까요? 금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자산이 금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12년도에도요. 금 가격은 미국이 달러를 계속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풀리니까 금은 그만큼 따라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 가격은 계속 오른다. 지금 금 사도 절대 늦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오른다. 매수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012년에 그런 얘기 듣고 이 고점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8년이 지난 지금 2020년 현재도 아직도 손실 구간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2012년도 이후에 미 연준이 돈을 안 찍어냈냐? 그림과 같이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뭐 돈이 많이 찍어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려면 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떤 자산을 매수하고 묻어두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묻어두면 돈 못 법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요. 미 연준이 돈을 풀 때 뭐 미국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자산을 매수를 하고 미 연준이 돈을 서서히 회수하고요. 금리를 올린 일정 시점에 다다르면 전부 다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미 연준이 돈을 풀 때 미국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말씀드리면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다. 그건 뭐 알면 누구나 돈 벌지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고점이다, 뭐 저점이다 이걸 맞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금리를 올리면서 연준이 서서히 돈을 회수하는 이런 시기에 채권의 비중,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뭔가 굉장히 새롭고 대단한 것을 그래서 정말 묻어두기만 하면 뭐 2, 3년에 2~3배 오르는 것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셨겠지만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가장 보편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사기를 안 당하면서 그나마 안전하게 내 돈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이 돈을 풀 때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고 이렇게 서서히 걷어 들어갈 때 준비를 하다가 주식형 자산 등을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연준이 돈을 푸는 상황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연준에서 돈을 풀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미 연방준비위원회입니다. FOMC라고 하는데요. 자, 이들의 회의록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미 연준이 회의한 내용을 어떻게 구해서 읽느냐, 무슨 뭐 수능 만점 비결 물어봤더니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거라 하는 뭐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미 연준에서 하는 회의의 의사록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게 뭐 매번 번역하고 내용까지 해석해주는 국내 신문기사부터 국내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매달 신문기사 내용을 검색해서 이 몇 개만 열심히 읽어보거나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읽어볼 수 있는 이 리포트들만 보셔도 충분히 핵심을 딱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에 미 연준 회의, 이 FOMC라고 하죠. 자,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향후 앞으로 3년, 그러니까 2022년까지요.
지금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림은 미 연준의 의원들이 앞으로 금리 결정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점도표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의원들의 의견을 보면 2022년까지 지금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점도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 장기적, 이 롱텀을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뭐 올린다 해도 맥시멈 2.5% 정도가 최고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이렇게 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풀기를 계속 하니까 그럼 주식을 계속 사야 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생각은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만약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연준은 계속 돈을 더 풀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다소 높게 가져가는 거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돈을 푸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센스 있게 연준 회의록의 내용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연준 회의의 의사록에 적혀있는 미국의 실업률, 경제 성장률, 물가 및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경제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까지 전부 돈을 푼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연준에서 예상한 이 올해 실업률을 보면 9.3%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내년에 6.5% 그리고 2022년에 돼서야 5.5%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전의 실업률이 4%였는데 이 수준으로 고용이 개선되는데 2년이나 걸린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죠. 우리 같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은 당장이라도 뭐 백신 확 나오고 모두 일자리로 복귀하고 경제가 금방 정상화될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경제 지표 및 뭐 전문가들의 의견에 근거한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인 미 연준 회의의 예측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 연준은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를 크게 낮추고 무제한적인 돈풀기 정책을 실행했던 역사가 있죠. 그래서 2001년에도 연준의 돈풀기로 일시적으로 증시가 단기적으로 V자 반등하는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가 느리게 회복되면서 돈풀기로 급반등했던 증시가 다시 또 하락했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결국 실물 경제가 정말 기대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실물 경제가 다시 회복될 그 기간까지는 증시가 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굉장히 유사하죠. 이 연준에서는 경기 회복이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더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01년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그럼 지금도 반등했던 증시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이건 틀립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와 지금 2020년에 이 다른 점은 지난 2000년대에는 IT 버블이 붕괴하면서 2001년에 이미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돈풀기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찌되었든 지금은 제조 서비스업 생산 고용 지표들이 뭐 이번 전염병으로 인한 증시 폭락 이 사태 이전에는 괜찮았다가 지금 폭락하고 나서 서서히 바닥을 찍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전히 확률적인 얘기로만 말씀을 드리면 실물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지금 연준의 전망처럼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때까지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정말 연준의 예상대로 2022년부터 실물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면 그때부터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고점의 신호들이 나타날 때마다 현금 및 채권을 보유하고 다시 떨어지면 밑에서 잡고 또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물론 뭐 어디까지나 확률이죠. 자, 전문가들의 의견과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한 확률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100%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증시에 대한 예측 부분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경제 지표를 어떻게 보고 경제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고 결론을 도출하느냐 이 과정을 보셔야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능력을 기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